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전체의 81%인 994명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신병 이상설이 또 불거진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간부들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사저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IT 정부는 국제공항 폐쇄와 함께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에 아내 박사 논문 논란, 여기에 강력한 경쟁을 예고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돌파력이 검증돼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합니다. 김 빠진 사이다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여기저기 들어오는 공격에 동네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전략적 인내를 하는 걸까요?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사망을 둘러싸고 논란입니다. 청소 노동자가 왜 쪽지 시험을 봐야 했을까요? 사건 파헤쳐보겠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1275명) 역대 최다 확진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주요 뉴스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1년 6개월여 만에 하루 발생자, 하루 코로나19 발생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1,275명 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확산을 4차 대유행이라고 보면 지금까지 4차례의 유행이 있었죠. 1차 대유행 당시 909명, 2차 유행 당시에 441명, 그리고 3차 유행에 1,240명. 이전까지는 가장 많았죠. 그러다가 어제 1,275명으로 하루 확진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제에 이어서 어제까지 지금 이틀 연속 1,200명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요. 특히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4일 날 610명이었네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7월 말에 800명, 700명 후반 800명을 돌파했고요. 어제 드디어 1,000명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전에 700명대로 있다가 갑자기 1,000명을 돌파했고요. 오늘 1,275명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백화점발 집단 감염 여파로요. 지금 연일 수많은 사람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 주요 집단 감염 사례도 나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줄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게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 여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여기 진단검사 때문에 진단 키트가 동인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현대백화점 강남무역센터점은 오늘 오전 기준에 누적 확진자가 무려 71명에 달합니다. 아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 대기줄을 보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어제 이 서울 삼성역 인근의 모습인데 천막에서 시작된 대기줄이 네. 1km를 넘어서면서 주변 호텔을 아예 에워싸는 아이고. 모습을 보였고요. 네. 강남구 보건소 상황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보건소 역시 이 보건소 밖에 인도 200m에 넘는 줄이 생겼는데 이 강남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검체 채취 키트를 어제 4,500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약 2시간 정도는 검사를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진단 키트가 없어서요? 네, 그런데 이 4,500개 진단 키트도 평소에 준비했던 양의 2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 인원 폭증으로 진단 키트가 굉장히 부족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사용하려고 했던 물량까지 가지고 와서 어제 저녁 9시까지 검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검사 결과가 다 반영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수로 불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문제는 이 검체 키트가 부족한 것만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요? 바로 행정력입니다. 이 강남구 관계자에 따르면요, 검체를 발송하는 등의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인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인력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해서요. 이 앞으로 좀 혼란이 없기 위해서는 인력도 좀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겠네요. 이 방역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지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 상황인데 이 백화점이 하루 방문객만 10,000명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일 동안의 이 방문객에게 이 검사를 권고를 했으니까 이 인원만 10만 명에 달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이 검사 대기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동석 기자, 그러면 이 백화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근무하는 직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굉장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네. 어떤 말을 했는지 직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요즘에는 명품에 웨이팅줄이 많이 서 있잖아요. 간격 유지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백화점 출입할 때 뭐 QR코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직원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한 게 사실이죠. 동선 파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직원들은 직원 식당을 이용을 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흡연실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로 다 쳐져 있어가지고요. 한 명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흡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그냥 다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고객용 화장실보다는 직원용 화장실이 워낙에 좀 협소하고 여러 분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양치하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 직원은 지난 주말이 평소보다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대기줄에는 이렇게 간격 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요. 출입 과정에 QR코드를 제대로 찍지 않는 사태도 종종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직원들은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제대로 된 방역 수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니 QR코드도 찍지 않고 이랬으면 지금 이 백화점에 누가 갔다 왔는지 역학조사도 안 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네. 이제 직원의 입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화장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전문가들은 화장실에서 이 주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이 역학조사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곳이 바로 화장실이라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직접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흡연실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잠깐의 접촉으로 잘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역학조사 해보면 이제 사실 제일 주목해야 되는 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양치하고 가글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고 화장실에 또 입이나 소에 이렇게 손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그 뭐 화장실에 수도꼭지나 뭐 휴지, 문손잡이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뒤에 이용하는 사람이 만지면 바로 감염이 되거든요. 네, 들어보시면 화장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양치를 하고 또 마스크를 벗고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칸칸이 칸막이가 돼 있다 보니까 공용 공간인 건 분명합니다만 이 짧은 시간 사적 공간으로 또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실에서 뭐 마스크 벗고 코도 풀고요. 네네. 네, 뭐 거울도 한번 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때문에 이 손잡이 또 수도꼭지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걸릴 수가 있다, 감염될 여지가 있는 곳이 바로 화장실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단 이 백화점뿐만 아니고 이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지원 기자. 네. 이 백화점 내부의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역에서는 계속해서 영업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사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게
지난 3일 정오쯤이었습니다. 지하 1층 식품관 내에 슈퍼마켓 판매대 그리고 이 델리 코너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 2명이 미열 증세를 보여서 귀가를 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그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4일 오전 10시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은요. 이 4일 하루 동안 델리 코너의 일부 매장만 폐쇄하고 나머지 슈퍼마켓 등은 영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아하. 물론 이게 방역 지침을 위반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제적으로 전면 폐쇄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겠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 슈퍼마켓이 넓은 데다 판매대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결국 현대백화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네. 이 5일부터 임시 휴점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이 식품관만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했다가 오후 3시에 조기 폐점을 하고 7일부터 오늘 8일까지 다시 휴점에 들어갔는데 아하. 오늘 이 8일까지였던 휴점을 12일까지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물론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확진자 수도 줄일 수 있을 테고 백화점 자체적으로도 손실이 좀 덜 할 텐데 이 부분을 좀 간과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도권이요. 특히나 지금 이 하루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서울뿐만 아니고요. 경기, 인천까지 지금 그런데요.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이 수도권 빨리 최고 단계의 거리 두기 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생각은 뭘까요? 한번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역시 이제 감염자가 늘어나는 숫자, 전파 속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어떤 사회적인 밀접 접촉을 느슨하게 띄우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이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주말까지는? 입장을 어제 밝혔죠. 일요일 날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지금 단독으로 4단계로 격상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요, 지금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가장 고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백신을 맞을 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개인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 두기 철저하게 지키는 게 당장 시급한 해법일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대유행의 고리를 끊었던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쪽지 시험 친 청소 노동자 윤정 기자.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휴게실에서 이 50대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일에 오전 11시 48분쯤에 딸과 연락을 한 뒤에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된 건데요. 경찰은 이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가족과 동료들은 이 과로로 인한 문제, 또 학교 측의 갑질로 인한 이 씨의 스트레스 문제를 이 사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 기자회견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규명하라, 파면하라. 미얀 노동자한테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동별 건축일자 사실 이거 뭐 기숙사가 언제 생겼는지도 다시 모르는데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당황스럽고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기숙사 중에는 가장 힘들고 오래된 925동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배달 음식을 먹어야 했기에 쓰레기의 양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군대식으로 관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이 기숙사의 이름을 한자로 써라, 영어로 써라 이런 쪽지 시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러게요. 이 문제가 생겼던 건 특히 지난달 1일에 새로 부임한 이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의
갑질 문제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시험을 보게 하고 또 이 점수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 모욕감을 줬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노조 측은 안전관리팀장이 매주 진행하는 회의를 신설을 해서요. 네. 이 회의 때 뭐 정장 차림을 하고 오라든지 이렇게 복장 지적을 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회의를 하겠다고 공지한 그 문자인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시험 문제도 봤지만요. 솔직히 청소 업무하고 이 기숙사가 개관한 연도가 언젠지 이게 왜 연관이 있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윤 기자, 유족 네. 측에서는 이런 시험 문제라든지 갑질 문제 뭐 이것뿐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 고인의 남편분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숙사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숨진 이 씨의 남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 등으로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최근 1년 반 동안 이 많은 쓰레기로 인해서 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 측에서는 뭐 인원을 보충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식 관리만 했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 측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서울대 측은 일단 이 쪽지 시험에 대해서는요. 일하는 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험을 치르게 됐다라고 밝혔고요. 이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이 씨에게 할당된 업무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경호님, 저희가 이제 자주 접하잖아요. 이 청소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된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는데 그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요.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정말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예전에 봤을 때 그 보도에서 근무 환경 개선하고 지금 나오는 근무 환경 개선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비슷해요. 이 여건 그리고 갈등, 이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네. 뭐 처우 이런 것들이 어느 조직은 비슷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에 정말 다른 계급이 존재하는 건가. 아마 당사자들은 그런 느낌도 충분히 받으셨을 것 같다. 원래 다른 계급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노동, 육체노동을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 더 열악한 처우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는 건데 저걸 서울대가 지금 서울대 그러면 최고 지성의 전당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 그리고 또 교직원, 학생들 그리고 저 청소 노동자들 따로 계시지만 또 저분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 이 각각이 다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쓰레기량이 지금 과도하게 늘었다라고 기자의 리포트 중에도 나왔어요. 뭐 코로나이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시켜 먹고 그 좋습니다. 그러면 먹는 학생들이나 또는 먹는 사람들도 이걸 치워주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이 중간 관리자가 저런 골탕 먹이는 듯한 문제를 내는 게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 건지 저게 그야말로 갑질을 위한 건지 아니면 아까 뭐 조직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시험을 보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쉽게 이해는 잘 안 가잖아요. 네. 공감이 잘 안 가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계급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각자의 인권, 각자의 권리가 다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를 조금씩만이라도 한다면 이런 식의 아주 어처구니 없는 환경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더군다나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더 좀 공분을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 관리자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지금 서울대가 제가 알기에는 아마 법인으로 따로 떨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총장 이하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는 분들이 샅샅이 좀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 논평 중에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학생, 교직원에게만 최고 지성의 전당이 아니고요. 거기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고 지성의 전당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남성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건 리포트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체육공원 주차장.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순간 파란 옷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뛰어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다가 잠시 공원에 들른 119 구급대원 최태영 소방장입니다. 최 소방장이 가슴 압박을 시작한 지 12분 만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근무가 아닌 비번 날이었지만 헌신적인 응급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구급대가 오는 순간까지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관 노릇은 누구나 당연히 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박기철 씨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태어나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다. 우리 태영 씨가 앞으로 형 동생으로 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숨도 구하고 동생도 하나 구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나 있을 때 서로 연락하고 예. 기쁜 일도 연락하고 그래요. 예. 아시죠? 예.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감정도 느끼는데요. 이동석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이 최태영 소방장님, 이분이 근무 중이 아니고 퇴근길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남성, 바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이었습니다. 무척이나 피곤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동소방서에 근무하는 최태영 소방장님입니다. 네, 최태영 소방장님, 서울 도봉구의 한 공원을 방문했다가요,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무려 1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심폐소생술을 직접 배워봤지만 12분 동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맞아요. 네, 2분만 심폐소생술을 하면 정말 가슴이 정말 뛰면서 저조차 힘든 상태가 보이는데요. 근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 소방장님의 노력, 이곳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 살아서 제외한 두 남성,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태영 소방장님, 프레스룸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세상도 사회도 좀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숨은 영웅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임무를 철저히 다한다는 모습, 거기에 우리 국민들 마음이 좀 놓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동석 기자 말대로 최태영 소방장님 감사합니다. 돌파력 시험대 오른 윤석열, 부인 논문 의혹 조사 착수. 최근에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타이틀로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이전에는 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각을 세우는 이런 행보를 보였었죠. 이번에는 스타트업 관련 일정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스타트업 관련 일정을 잡은 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겠죠. 왜 갔는지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스타트업 코리아 화이팅! 스타트업 코리아 화이팅!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으로 간단하게라도 생각하십니까?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이분들한테 좀 좋은 신발을 좀 신겨드리고, 그 불필요한 이런 뭐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좀 제거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이 어떤 자율과 창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영환 의원님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시는 건지. 오늘은 우리 좀 여기에 집중해서 저걸 하고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네, 뭐 윤석열 전 총장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지는 규제 혁신으로 보입니다. 규제 혁신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신겨드리고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좋은 신발 꼭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말하고 이 불필요한 모래주머니, 필요 없는 각종 규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들, 하지만 이 스타트업이랑 관련된 질문만 하진 않았는데요. 윤 전 총장이랑 관련된 이 다른 여러 질문을 좀 하니까 윤 전 총장 아까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얘기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오늘 내 일정에만 집중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 이슈가 좀 흐트러지는 거를 좀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 관심은 여기에 더 쏠릴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으로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간담회 중에 사회자가 이런 걸 묻습니다. BTS 블랙핑크 소속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 어딘지 아시나요? 저요? BTS? 저기 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닌가요? 네, 뭐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이브로 이름을 바꿨죠. 아, 이름 바꿨어요? 네. 네, BTS는 하이브고 블랙핑크는 YG인 건데 윤석열 전 총장도 김태래 건 괜찮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몰랐어요. 몰라서 제가 소속사는 잘 모르는데 우물쭈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이 현장과 간담회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아는 부분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었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어제 프레스룸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오찬 회동 이후에 여러 논란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동석 기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어제 윤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만났던 장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요. 아사리판이 났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아사리판이요? 이거 누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둘의 사적인 만남은 굉장히 평온하게 진행이 됐지만 이후 진행된 기자들의 질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오늘 얘기하는 사건 빼요! 가짜 언론 나와! 가짜 기사 나와! 해도 되는 거 아니죠? 이동하지. 답변 하지 마시고. 가짜 언론이야! 윤석열 대통령! 질문을 받아들였다! 네, 혹시 들으셨나요? 야! 빼! 뭐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민감한 질문이 나오자마자 지지자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기자들을 사칭한 사람들의 질문에 이어서요. 유튜버까지 합세하면서 현장은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한 지지자는 윤 전 총장에게 다가가 답변하지 말라면서 좌파가 질문을 했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태가 혹시라도 논란이 될까 봐 윤 전 총장의 표정은 굉장히 무거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소 의원님. 네. 윤석열 전 총장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기자들 질문 답변하겠다고 섰는데 막 소란스러우니까 그냥 이제 가요. 이게 지지자들 이렇게 좀 소란 좀 본인이 막고서 차분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력, 순발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순발력. 예, 어차피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 아내나 장모 등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보도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자들이 사실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으로서는 현장에서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지지자들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도 문제고 저 이제 얘기하면서 뭐 좌파 쪽이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이 딱 그것 때문에 답변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좌파 우파 뭐 나한테 우호적인 질문 나한테 좀 뼈아픈 질문 송구 질문 이런 부분들을 뭐 가리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제 처음 정치에 들어와서 막 움직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런 모습들이 이제 자꾸 노출이 되면은 그만큼 윤 전 총장이 자신감이 없다. 또 어떤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올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참모진이나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에 계속해서 앞으로 부닥치게 될 텐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좀 정하고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지자들이 과도하게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뭔가 좀 이 원칙적인 입장 같은 것들을 좀
한번 표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기자들이 가족 사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란이 일어나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는데, 윤지영 기자, 네. 물론 이 질문 때문에 안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했는지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네. 이 기자들이 질문하는 가족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건 계속해서 불거지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경쟁자들도 또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이 나섰는데요. 윤 전 총장을 궁예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런 비유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 총장께서 검찰에 있을 때 최순실 박근혜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의 이론을 공범이 돼버렸어요. 네. 또 이재용 박근혜 조사를 할 때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어요. 예. 그 말하자면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뭐 조사해보면 뭐하냐 뻔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증거로 한 게 아니라 일종의 보면 관심법이다 이게. 아, 네. 그 궁예가 하던 관심법 비슷하게. 아유, 그걸 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국정농단 수사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약탈 정권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 세우고 강구하게 해준 사람은 검찰입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를 했습니까? 네. 그런 측면은 윤 총장께서 좀 과하셨다. 네,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사원 씨의 조사에서는 경제 공동체 이론을,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에서는 이 묵시적 청탁을 적용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증거가 있어서 적용을 한 게 아니라 궁예가 관심법을 쓰듯이 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낸 거냐면 윤 전 총장이 장모 관련, 가족 관련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이 경제자의 공동체 이론으로 장모 사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입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쓴 겁니다. 지금 이 장모 관련 문제뿐만 아니고요. 부인 김건희 씨 관련돼서 리스크도 좀 많이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 김건희 씨 무슨 논문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네, 김건희 씨의 최종 학력 박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건희 씨의 논문이 현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발표한 학술 논문 중에요. 번역이 이상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논문의 제목을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회원 유지라는 한글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옆에 번역을 보시면 멤버 YUJI. 유지네요? 유지라고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메인테인 같은 영어 단어를 쓰지 않고 한글 발음을 그대로 저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정말 황당스럽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이름이 유지란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대 관계자가 나섰는데요. 현재 윤리위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한 교수는요. 창피한 수준이다. 지도 교수가 논문을 읽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맹비난을 쏟아냈거든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을 문제 삼는다면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현재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쨌든 이 표지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외의 부분들이 불거져서 지금 국민대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조국 전 장관도 또 김건희 씨를 언급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뭐 사모펀드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 자신의 SNS에 김건희 씨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 아닙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율로남불이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내로남불을 합한 이 조어죠. 이 율로남불, 내 안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돈 넣은 걸 갖고 부도덕하다고 하더니 김건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전 총장 기억하십니까? 이 당시는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윤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언급한 이 사모펀드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전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네, 좀 관련 내용이 어려운데 이게 한 매체가 이 김건희 씨가 지난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이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이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얻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거래 방식을 써서 네. 큰 차익을 얻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인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이 진작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수많은 검증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면서 이 검증이 끝난 자료로 뒤늦게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권 거래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돼서 지금 의혹이 있어서 수사도 받는 상황이고요. 장모 관련 뭐 얘기도 있고 조금 전에 아까 영상도 이제 보셨다시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냥 쑥 이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반박을 한다든지 뭐 해명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 해명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동안에는 부인과 관련해서 의혹 정도, 그다음에 장모와 관련해서도 의혹. 부인에 대해서는 더욱이 뭐 과거의 행적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내가 뭐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은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가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 연 판도라의 상자 그 해당 안건 하나하나마다 제가 보기엔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2007년, 2008년 저 논문 중에 박사학위 논문이 있던데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는 카피킬러라는 표절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넣기만 하면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인용, 표절 이거 이전에 드래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긁어가지고 그대로 옮겨가는 정도의 논문이면 40% 이상의 표절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매체가 보도한 걸 보니까 뭐 43%, 46% 이렇게까지 아마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이 됐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사자 또는 뭐 윤 총장이 해명을 해야 된다. 근데 윤 총장은 근데 그건 배우자의 문제고 내 장모의 문제고 또 결혼 이전의 일이고 이런 식의 얘기들로 넘어가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억울하다고 나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 되겠다는 사람에게 됐던 저런 그런 가혹한 잣대, 검찰의 수사 또는 여론과 언론의 검증처럼 이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라면은 이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혹하게 됐던 다른 잣대가 본인에게 대해졌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라는 식의 얘기는 먹히지 않는다. 결국 윤 총장이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질문이 나왔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다.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다라고 해서 그냥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식으로 가면 결국 의혹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사안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고 해명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지금 야권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직사퇴 이후 9일 만에 정치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윤정 기자. 네. 이전에 최 전 원장이 얘기하기로는 가족 동의가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가족 동의를 구했나 보죠? 네,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죠. 이 아버지가 이 동의를 사실상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이 최영섭 대령이 향년 93세로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이 부친이 최 전 원장에게 유지로 대한민국을 밝혀라라는 글씨를 남긴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 네. 이 최 전 원장의 부친은 사실 아들이 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정치 참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져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이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 소신껏 해라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육성이셨습니다. 그전에는 정치 참여에 반대하신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죠. 예.
좀 상당히 좀 고심을 좀 길게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나름대로의 또 결심을 또 세우게 된 배경이나 이런 과정이 좀 있을까요? 제 아버님 이제 떠나시고 처음 모시는 시간이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에 이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가족과 함께 강원도에 머물다가요, 이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경을 했는데요. 이 오늘 오전 지금 보신 모습이 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최 전 원장이 답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부친상을 계기로 최 전 원장의 정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 전 원장이 그동안 정치 활동을 좀 미뤄왔던 것에 대해 이 부친의 병세가 악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특히 부친이 최 전 원장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라는 유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 최 전 원장이 장례를 마치고 신변을 정리하는 대로 이 부친의 유훈을 실천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 빈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이 국민의힘 권영세 이 대외협력위원장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이 최 전 원장을 계속 만날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죠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입당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그런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 입당이 좀 빨라질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재형 전 원장의 행보는 이 부친상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이후에 뭐 대권 도전 선언이라든지 국민의힘 입당 여부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저격수 만나는 윤석열.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지금 키워드에 있는 이재명 저격수라고 하는 인물 얼굴도 나와 있네요. 바로 김영환 전 의원입니다. 만찬 회동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김영환 전 의원 하면 이재명 지사하고는 참 뗄 수 없는 인물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그동안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김영환 전 의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오랜 기간 민주당에 몸담아왔던 인물입니다. 지난 2016년에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을 했고요.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치면서 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합류를 했죠. 이 김영환 전 의원은 민주당 시절부터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이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 공격의 칼날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동이 결국에는 윤 전 총장의 큰 그림 만들기를 위한 이 정치적 구상의 하나,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 각을 세우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오늘 만찬 회동에 대해서 이 김영환 전 의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라면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김 의원은 이 발언 내용을 미리 판단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야권이 하나로 가야 한다. 꼭 승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 요 며칠째 입에 오르내리는 이재명 지사가 한 바지 발언이요. 이게 사실은 이전에 김영환 전 의원이 먼저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과 이재명 지사, 과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요, 당시 바른미래당 간판을 달고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당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이. 요새 이 사람이 고생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런다고 해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닌 것도 아시죠? 김부선 씨의 증언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부선 씨를 속였고 더 나아가 국민을 속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옥수동 미래라는 가짜 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2018년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언급하면서 총공세에 나선 모습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스캔들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방은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을 했었고요. 이재명 지사 측도 같은 혐의로 김영환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악연은 계속됐습니다. 혹시 김영환 전 의원 최근에는 뭐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발언이 좀 없어요? 네, 김영환 전 의원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재명 지사가 말한 바지 한번 내릴까요? 이거를 언급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테스형 어록에서 차용한 건데 이제 이재명 어록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번 선거의 최고의 막말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지를 입고 당장 경찰서를 가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정치인들이여 함부로 바지 벗지 말라. 너희는 언제 국민을 위해 한 번이라도 바지를 벗은 적 있는가라는 안도연의 시 연탄재를 인용하면서요.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아, 연탄재란 이런 시가 또 있었군요. 소 의원님, 이 만남에는 이유 없는 만남은 없잖아요. 특히나 정치인들한테는 더더욱 이유 없는 만남은 없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만찬 상대로 김영환 전 의원과 만난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 그 만남 자체를 지금 우리도 다루고 있지만 그 만남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환 의원을 왜 만나나? 김영환 전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자연스럽게 그냥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도 메시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김영환 전 의원이 진보 보수 이런 부분에 크게 진영적인 색깔이 강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자기 할 말은 하는 이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윤 전 총장은 보수를 넘어서 중도 나아가서 이탈 진보까지 포괄하는 그런 이른바 빅텐트를 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김영환 전 의원에 대한 이 만남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만남으로서 다시 한번 또 김부선 씨 얘기가 이렇게 회자되고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윤 전 총장으로서는 하나의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갖고 김영환 전 의원과 좀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권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습니다. 오는 11일 컷오프를 앞두고 한층 이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 TV 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김은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원조 사이다와 신흥 사이다의 대결이 주목받는다. 무슨 얘기인지 김은미 기자와 한번 백브리핑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원조 사이다와 신흥 사이다. 말이 잘 재밌는데 두 명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원조 사이다는 이재명 지사고요. 신흥 사이다는 박용진 의원을 말합니다. 이 사이다라는 별명이 이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게 속이 뻥 뚫리는 발언을 잘 하기 때문에 좀 붙여진 건데요. 요즘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가 한창 열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 사이다들끼리 맞붙었습니다. 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사이다가 원조 사이다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건데요. 그 모습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생필품 없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 말꼬리 잡지 마시면 좋겠고요.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의 일부입니다.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본선에 만일에 민주당 후보로 돼가지고 가시면요. 윤희숙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큰일 납니다.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페이스북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연 25조씩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신흥 사이다의 원산 폭격의 원조 사이다, 네,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습인데 백신을 맞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같이 한번 이어 들어보실까요? 저는 뭐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성을 기르는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짜장면 좋다고 해놨더니 너 짜장면 싫어하지? 왜 싫어해? 짜장면이 더 맛있어. 이런 느낌이 하나 든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는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마녀 사냥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칭할 때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돌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포용력 보여주다가 본인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동네북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본인도 그 점이 좀 우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제 있었던 3차 토론회에서 작심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모습도 같이 좀 한번 보실까요? 제 페이스북 글 보시고 제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진짜 내가 글을 썼나 이렇게 제가 출력을 해봤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낭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린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대를 공격하시려면 팩트에 의해서 해야지 상대의 주장을 왜곡한 다음에 그 왜곡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 페이스북 글을 뽑아서 이거 흔들면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왜곡해서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영화 타짜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반박에 묻고 더블로 갔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2020년 예산 결국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짜장면과 짬뽕 표현을 드셨는데 제가 여쭤본 건 짜장면 어떻게 만드실 건지를 물어봤지 짬뽕 싫으냐 좋으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또 심지어 이 내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있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 지적이 좀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도 같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저께 기본주택 관련해서 어디 시범단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시범단지가 아니라 시범적 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토론에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본인이 찾아보시죠. 하고 계신 분이 알려주셔야죠. 저도 알아봐야 되니까요. 도시공사에. 알아서 알려주세요. 네, 네, 네. 예. 보니까 뒤끝이 있네요. 네.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끝 있는 이재명 지사한테 뒤끝으로 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이 김부선 씨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의 이 여배우 스캔들이랑 관련해서 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김부선 씨 3년째 우리는 특수관계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신의 SNS에 이재명 씨,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올렸어요. 또 나오는군요. 네, 이 법원이 이 지사의 신체 감정을 신청을 한 건데요. 이 지사 사실 이미 2018년에 이 아주대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 신체 특정 부위에 점도 없고 시술한 흔적도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김부선 씨 측에서는 아니 이거는 셀프 검증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혼자 가서 라는-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이 대선 경선 시작과 동시에 순환의 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사이다를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 나중에 탄산이 이렇게 팍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원조 사이다도 언젠가 한번 팍 터지지 않을까요?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정 기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금기를 깨는 발언들을 요즘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인 거예요? 네, 박정희 정권에 대한 호평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송영길 대표 어제 반도체 기술 관련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발언이 화제입니다. 먼저 발언 듣고 이어가시죠. 저는 박정희 정권이 포철을 만든 것을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경부고속도 개통일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만주군 시절에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중국 요종성의 안산 제철소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만주철도의
원료를 만드는 현장을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포항 제철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박정희 정권에 대한 호평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이라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제철소를 만든 건 이 국가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정희 정권이 포항제철을 만든 게 대단한 성과라는 호평도 내놨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 이전에 이제 그 대표 취임 직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지난 5월 3일 영상입니다. 서울 국립현충원 방문 당시였는데 이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적은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명록에 이 자주 국방, 공업 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민주당 대표가 최초로 구체적인 업적까지 남겨서 이렇게 방명록을 작성한 겁니다. 이런 송 대표의 파격 행보를 두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송 대표를 향해서 이 하다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찬하느냐라면서 혹시 국민의힘 대표 아니냐는 조롱 섞인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금기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어떤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게 상당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죠. 당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송영길 대표의 노림수는 뭘까요? 일각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게 반발을 사면서 중도 외연을 확장한다. 글쎄요, 저는 이건 앞뒤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에서 굉장히 어떤 때는 어느 쪽을 택할까. 흔히 말하는 집토끼, 산토끼 그런 논쟁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기존의 전통 정당에는 항상 있죠. 왜냐하면 중도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서 당원도 아니면서 적극적인 정당 활동도 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가 선거 때마다 향배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 4.7 보궐선거를 보면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박영선 후보를 지키려고 하는 거와 국민의힘 지지층이 오세훈 후보를 찍어준 거 그거 말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층이 결국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준 거는 민주당이 미워서 그랬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 있지 않습니까? 미웠던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컸다는 거고 그리고 내로남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새롭게 당대표가 된 송영길 대표가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반성도 하고 뭔가 바꾸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거기다 대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가서 참배했다. 그리고 그분의 업적 중에 하나를 저렇게 썼다고 해서 국민의힘 대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 전 그건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비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비판이 과연 그 당 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이성적인 비판은 아닐 거라는 거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송영길 대표가 왜 자꾸 저런 식의 매를 버는 일, 그다음에 논란을 벌이는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이준석이라는 젊은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된 지 지금 한 달여 지나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선을 끌어가고 뭔가 보수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잖아요. 네네. 엊그제 대변인 뽑는 과정에서 배틀했더니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면서요. 12만 표도 나오고 그렇다면 그런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그리고 나이 차이 가지고 과연 지금 보수는 저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집권당은 그대로 그러면 자리에 있을 거냐. 꼭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새롭게 당대표가 된 여당도 뭔가 변화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변화 하나하나를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건다면 송영길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송 대표가 그럼 왜 이런 변화를 시도하느냐? 결국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 경선을 통해서
당의 대선 후보 되는 사람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인 승화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요. 당이 쪼개지는 수밖에 없죠. 당이 쪼개진다. 지금 집권당의 당이 쪼개진다. 그건 선거 앞두고 보나마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필패죠. 그런 점에서 당내의 이론은 이성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감정이 서로 섞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서로 비판을 하는 그런 범위를 지킨다면 저는 긍정적인 결과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맹목적인 비판만 하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마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이 절박함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소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김현미 기자가 백브리핑에서 원조 사이다, 신흥 사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이제 예비 경선 주자들 마지막 TV 토론이 있잖아요. 오늘도 불꽃이 튀겠죠? 이 신흥 사이다의 이 전략, 이번 예비 경선 기간에 제대로 먹혔다고 보세요?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뭐 애초부터 어쨌든 가장 센 놈 때린다. 우리 영화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질문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것은 박 의원으로서는 전략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한 것이 어차피 이거 본선에 가서 누구랑 붙든 간에 어차피 나올 문제니까 사전에 한번 당내에서 걸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쨌든 이번 전체적인 이 예비 경선에서의 전략이 약간 좀 방어, 크게 맞붙지 않는다. 어차피 뭐 1강 현재 흐름이니까 거의 맞붙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두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그냥 1강이니까 크게 그냥 방어하는 정도로 짧게 간다. 이런 아마 원칙을 세운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강한 비판이 들어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색하고 맞받기보다는 좀 피해가는 듯한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물론 이제 뭐 바지 발언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적절한 전략이었는가에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설명을 해가면서 또 전체를 포용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토론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상대의 그런 부분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줘서 그것이 자칫하면 오만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면 뭐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계속해서 세게 상대를 향해서 받는 건데, 결국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재명 지사로서도 아마 자신의 정책적인 의제라든지 자신이 생각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과거의 사이다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경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원조 사이다와 신흥 사이다, 오늘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